네, 오늘도 코로나19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속보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코로나19 어제 신규 확진자 수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152명이고 해외 유입 1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67명이 늘었고 누적 확진자는 21,177명입니다. 자, 서울 63명, 부산 2명, 뭐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감소 추세인 것 같기는 해요, 교수님. 보면 어제랑 약간 비슷해요. 168명, 167명. 이 추이는 어떻게 저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27일 날 440명까지 갔던 것이 지금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요. 그 감소 추세가 좀 미미한 부분이 좀 눈에 띄기는 하는데 오늘 이 숫자는 사실은 주말의 특성이 있어서 진단검사 수가 많이 줄어든 시기라 좀 더 떨어지기를 바랬었는데 사실은 어제랑 비슷한 숫자라서 양성률로 보면은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도 또한 오늘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효과가 있어서 숫자는 많이 떨어지긴 해도 네. 그 숫자는 사실은 큰 믿음을 못 주고 네. 사실은 화요일부터의 숫자가 중요할 것인데 화요일에 얼마나 이하로 감소가 되느냐. 즉 30일부터의 우리가 강화된 2단계 2.5단계라고 얘기하는 이 효과가 이제부터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수, 목, 금 이 시기의 감소 추세에 따라서 지금 2단계로 완화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아마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100명 이하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1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은 과연 이것이 지금 2.5단계를 맞출 수 있는지 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너무 길게 가는 것도 또한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번 주말 잘 지내시고 이번 다음 주 금요일에는 이 상황을 아마 결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더 연장됐습니다. 박능우 장관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방역과 의료 체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확진자가 확연히 줄어들 때까지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인내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현재의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네, 이렇게 일주일이 연장이 됐는데요. 기존의 2.5단계 거리두기와 조금 달라지는 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근데 그동안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지금 2.5단계 첫 번째 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라든지 예. 이런 곳에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거리두기를 해서 실제 그 안에서 매식 행위가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여러 가지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한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빵 제과점 같은 경우는 다 커피도 팔고 하는데 거기는 열어두면 어떡하느냐. 그렇죠. 예. 방역에 빈틈이 있을 수 있다. 네. 저희가 지적을 했죠. 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풍선 효과를 많이 우려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일반 학원들은 못 다니게 하면서 컴퓨터 학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또 가능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컴퓨터 학원이나 이런 데서 실제 어떤 학원의 어떤 수입이나 편법 학원들을 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지적이 돼서 이번 2.5단계 두 번째 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빵 제과점 또 아이스크림점 사실은 이제 아이스크림점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뭐 커피도 팔고 다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것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더 범위가 확장이 돼서 그러니까 컴퓨터라든지 어떤 직업 교육과 관련된 시설도 일단 금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여전히 문제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만 했는데 개인 카페는 10개 해뒀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개인 카페 같은 경우는 주로 대규모 개인 카페가 꽤 많습니다.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우려해서 이제 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대규모 어떤 큰 규모의 개인 카페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그 다음 패스트푸드점, 즉 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9시까지 영업 허용되는데 문제는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는 식당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도 거기서 음식과 커피나 이런 걸 다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3단계로 가지는 않지만 실적으로 2.5단계의 어떤 상황을 하면서 좀 경제도 조금 풀어주고 방역도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셔서 이걸 직접적으로 좀 통제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은 속보 저희 자막으로도 나갔지만 이제 학원으로만 한정했던 비대면 원격 수업 이것도 이제 산업 현장 기술,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하는 직업 훈련 기간까지 확대를 한 이런 상황인데 이 2.5단계 저희가 이제 이름을 지은 게 2.5단계인데 이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3단계로 늘려서 좀 더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100명대로 줄어드는 추세는 좋긴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 좀 더
고삐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맞습니다. 방역면에서만 보면은 바로 3단계 해서 짧게 끝낼 수 있다면,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다면 3단계가 맞을 것 같은데요. 방역당국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3단계 가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2.5단계라는 것을 하지만 사실 방역수칙은 3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 개인위생 규칙을 잘 지키고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인다면 그렇죠.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갈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 또 앞으로 올지 모르는 더 큰 유행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3단계라는 부분은 지금 남겨놓는 것을, 즉 우리는 공포심을 가지고 3단계로 가지 않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좀 그렇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단계에도 이런 방역의 빈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3단계로 올려서 좀 경각심이라도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2단계, 2.5단계라는 것도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사실 3단계로 올린다고 그래갖고 국민 경각심이 바로 3단계로 올라갈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아서요. 가능한 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네.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량, 대중교통의 이동량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 대구 신천지에서도 보시다시피 30%, 40%까지 줄어들게 되면은 확진자 수도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희망적으로 보고 한 주 더 열심히 방역수칙 지키시고 개인위생 지키신다면은 우리 3단계 가지 않고 또 추석도 어느 정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잘못되면은 추석이고 내년 설이고 다 아무것도 못하는 이동 금지까지 내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잘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네, 교수님, 그런데 지금 이 서울시 양성률도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게 4.57%까지 올라갔던 게 2.55%까지 내려가긴 했지만요. 그래도 몇 달 전과 비교하면 아직은 높은데 이게 어디까지 낮춰야 괜찮은 겁니까? 그렇죠.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 이하로 0. 몇 %로 가는 것이 정상이죠. 네. 실제로 전국적으로 봐서도 1% 이상 되면서 사실은 세 자릿수로 올라간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돌아오기는 했어요. 이 양성률만을 보면요. 다만 서울 수도권의 경우는 사람들 간의 접촉이 많아서 양성률이 아직도 굉장히 높은데 이것들도 확진자가 줄고 우리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잘 지키면은 이 양성률도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양성률이라는 개념이 전체 진단을 한 사람 중에서 확진을 받은 사람의 숫자이기 때문에 진단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국민들이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증상이 있든가 또는 네. 의심 환자, 접촉을 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우리 국민들 중에 지금 양성이라는 숫자는 전혀 아닙니다. 네, 지금 보면은 대구 신천지 때 그리고 이태원발 이런 확산이 됐을 때 당시와 지금이 좀 다른 이유 보면은 위중 중증 환자가 163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병상도 모자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 위험한 상황인 거죠? 예, 위험한 상황인 것이요. 이 집단 발생의 규모 자체가 대구 신천지 때 아마 이 신천지 발로만은 5,214명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한 6,000명 가까이 됐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8월 14일 이후 확진자가 6,407명이에요. 또 우리가 걱정했던 이태원 크롭발인 경우 277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2월 29일 날 제일 많이 발생했을 때 909명이 발생했어요. 네. 그리고 이 시기에 2,300명이라는 확진자들이 병원에를 못 가고 자기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이 이후에 이제 생활치료센터라는 개념들이 생겨서 다 통제는 됐습니다만 지금은 좀 더 위중한 것이 우리 지금 확진자들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너무 고령층들이 많고 또 진단검사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훨씬 더 위중증 환자들도 많고 또 병상도 부족하는 상황이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네,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날이 선선해지면서 이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이 유행함과 동시에 코로나19가 유행하면 참 걱정이라고 생각을 되는데요. 그렇죠. 일단 증상 자체가 독감이나 감기나 코로나19나 비슷해서 이걸 확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예.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는 느낌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마스크 쓰고 손 씻기 잘하고 예방주사 잘 맞고 그러면 독감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위험한 부분은 사실 독감이나 감기와 코로나19가 같이 감염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위중증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예방주사 빨리 잘 맞으시고 또 거리 두기 잘 하시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추워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이
바이러스의 전파는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해가지고 코로나 백신 성공률이 7%밖에 안 된대요. 근데 보니까 50%는 넘어야 이제 감염을 서로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번 올해나 뭐 내년 초에도 나오기가 좀 힘든 상황인 건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닌 것이요. 이 50%만 돼도 아마 지금은 승인을 할 겁니다. 대부분의 백신들이 그렇게 뭐 100%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구나 이것은 RNA 백신이기 때문에 변이도 많고 또 지속력이 얼마나 될지 이것들도 확실치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삼상하고 있는 것들이 2개 정도 되는데 이걸 뭐 10월 달에 대통령 선거 전에 승인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네. 있고 이때 임상시험이 끝난다 할지라도 유효성이라든지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완전히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도 그것들이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국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정치적인 논리와 좀 맞물려서 빨리 승인이 되고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도 곧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고위당정청 회의도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규모 4차 추경 얘기까지도 결정이 될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1차 추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씩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어떤 배포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정책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이제 검토가 되는데요. 문제는 1차 재난지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소비로 많이 전환된 것 같지가 않다는 네.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득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5분위라든지 소득 규모 상위 어떤 20% 네. 이쪽에서 많은 재난지원금을 받아갔다라는 그런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만큼 처음에 노렸던 좀 더 저소득층의 어떤 혜택을 주는 것들, 그것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로 전환되는 것들, 이런 효과를 노렸는데 1차 전체 재난지원금 배포하는 것이 그 효과에 못 미친 만큼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추경을 3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국가 재정 규모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당정 차원에서 일단 선별 지원으로 방침을 확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선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 1, 2분을 줄 것인지 아니면 소상공인들 이번에 지금 코로나 2.5 단계로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소상공인 지원을 받아서 10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 등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유료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선별 지원을 인한 데는 일단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를 어떻게 가려내고 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기준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난제로 남아 있고 더군다나 추석 전에 배포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기를 맞춰서 그렇죠. 할 것인지. 어떤 굉장히 분배와 그다음에 이제 통계를 나눈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또 회의가 열리는 게 막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보면 또 여권에서도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뭐 이재명 경기지사가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 선별 지원으로 간다는 거를 이제 본인도 뭐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니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배신감이 들불처럼 번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뭐 그렇습니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 제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긴급재난자금 2차 이 배분 문제가 굉장히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특히나 어디에다 중점을 둘 것이냐, 즉 경제 회복이냐 아니면 어떤 재난적 차원에서 어떤 복지냐. 그다음에 선별로 네. 할 경우는 특정인들한테만 배부되고 전체 국민들한테 굉장히 혼란을 줄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오늘 제가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그동안 굉장히 이례적으로 강한 톤으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런 것이 실제로 여당 내부의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네. 더군다나 지금 당대표가 지금 이낙연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이재명이라는 대선 구도에도 이 주제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영향을 그렇죠. 미치면서 네. 상당히 내부적 갈등의 소지, 즉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로 한다 하더라도 아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의 철학과 시각차 이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큰 틈을 갈등의 소지를 남길 우려가 큽니다. 대선구도 지금부터 시작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참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개천절 앞두고 대규모 집회 신고도 있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이수진 의원이 법으로 이 집회를 막겠다고 예고까지 한 상황이던데요. 근데 집회를 법으로 막을 수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법원의 판단이 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판단이라는 게 그동안의 경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 8월 15일 집회 허가를 한 이유는 그 전 집회에서 그 해당 단체가 굉장히 방역 수칙을 지켰기 때문에 허락을 해준 건데요. 네. 문제는 저렇게 많은 인력이 모이다 보니 그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2.5단계로 갔고 또 이 사태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에서 저는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한다고 봅니다. 이제 근데 저 단체를 이제
뭐 이수진 의원도 정치인의 발언치고도 굉장히 좀 센데 반사회단체로 네. 뭐 지정이 된 것, 뭐 볼 수 있다. 그럼 왜 이유는 뭐냐? 핸드폰을 오프하라는 것까지 구체적 지령까지 내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법부에서 통하지 않으니까 입법부로 뭔가 해결을 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굉장히 입법 망능주의죠. 네. 그리고 또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이걸 누가 올렸는지가 지금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단체가 자기 실체를 드러내고 핸드폰 오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범죄적인 사안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의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굉장히 어떤 실정법으로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걸 지금 누가 올렸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 저 단체가 누군지, 그 다음에 누가 올렸는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한 다음에 그런 부분을 나눠야지 무조건 저게 보수단체가 올렸을 것이다 라는 단정 속에서 법을 만들어서 어떤 면에서 차단해야 된다.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오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내 속보와 2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이 집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백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